대한민국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야권이 집권을 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만 잡은 거예요. 언론 권력 그대로 있죠. 재벌 경제 권력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그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이 광고 시장 이거 통해서 언론하고 유착되어 있는 재벌들, 거기서 나오는 돈 받아먹고 프로젝트하는 지식인 집단 그대로 있죠. 다 그냥이에요. 청와대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도 과반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제히 반격하기 시작하면 금방 입지가 짜부라들 거라고 봐요. 근데 또 어떻습니까? 진보 쪽은, 진보 지식인들은 언제나 권력과 거리를 두고 고고하고 깨끗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진보적인 정권이라 하더라도, 내가 진보 지식인이라도 지식인은 권력에 굴종하면 안 되지. 이래갖고도 사정없이 깔 거라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현상과 관련 유시민 작가, 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난 대선 직전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19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초 한겨레 TV 김어준 파파이스 144회에 출연,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전망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당시 직전 대선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후보의 압승이 예견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감이 되고도 남는다면서 정권 교체 자체로 설렌다기보다는 단박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이번에 정권 바꿔서 5년 동안 마음을 모아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설레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이 깊은 우려를 전했습니다. 유 작가는 국회도 더불어민주당 과반수가 안 된다. 일제히 수구층에서 반격하기 시작하면 입지가 짜부라질 거라 봐요. 진보 지식인들은 언제나 권력과 거리를 두고 고고하게 깨끗하게 지내야 한다면서 아무리 진보적인 정권이라도 내가 진보 지식인이라 권력에 굴종하면 안 된다며 사정없이 문재인 정부를 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특히 소위 진보 지식인들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100개의 정책 중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도 완벽하지 못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득권 권력이 그대로 있고 그 기득권 권력의 네트워크 안에 한 매듭만 딱 바뀌는 건데, 지금까지 선거 과정에서 편들어졌던 여러 세력들이 또 자기의 논리에 의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공격해요. 그러니까 10개의 사안에서 9개 지지해도 1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다 때린다고요. 저는 결국은 그게 제일 무섭고요, 지금도. 유 작가는 자신이 진보 어옹 지식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식인이거나 언론인이면 권력과 거리를 둬야 하고 비판적이어야 하는 건 옳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만 바뀌는 것이다. 다 그대로 있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바꿀 수도 없고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기득권 권력들이 사방에 포진하고 연합해서 또 괴롭힐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야권 정당들이 연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서로 손잡고. 대통령이야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재벌가나 족벌 언론 등은 대를 이어 세습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 등 법조계 권력도 사학 권력도 견제받지 않고 그대로 있다. 기존 고위 공무원들도 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여당 의원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정말 사실에 의거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옹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정부에 있을 때 또 여당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이 들었던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해주는 지식인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언론인 지식인이.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처럼
지금도 경제 폭망, 녹음기 기득권들이 너무나도 원했던 이명박 박근혜 9년. 지금도 끊임없이 여권 지지자 분열, 청와대 흔들기 시도. 참여정부 시절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 언론들은 임기 내내 경제 파탄론을 읊어대며 정권 흔들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건실히 임기 5년 동안 국민소득을 9,050달러, 12,000달러에서 21,600달러가량 끌어올렸습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4.48%로 양호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오로지 국내 언론에서만 경제 파탄 노래,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가 불려졌습니다. 마치 군사독재 정권과 부패 재벌의 무능으로 빚어진 합작품인 IMF도 민주정권이 일으킨 것처럼 만들던 게 당시 언론들입니다. 당시 언론들과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는 상황은 당시 상황과 대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매일같이 경제 폭망론을 언론에서 외치고 또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야권에서 쉼없이 흔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면 제로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일본이 호황이라는 거짓말도 유포해내고 있는데 국가기관인 OECD 등이 평가한 세계 경제 수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8%이며 2020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9%입니다. 그러나 호황이라는 미국은 내년도 2.7%, 2020년도는 2.1%로 떨어집니다. 유로존은 내년도 1.8%, 2020년도 1.6%이고 일본은 내년도 1.0%, 2020년도는 0.7%로 제로 성장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정부를 경제 파탄낸 정부라고 공격하며 들어서게 한 자칭 경제 대통령 이명박 정권의 경제 성적표는 참 초라합니다. 747 공약, 연평균 7% 경제 성장률, 국민소득 4만 불 달성, 세계 7대 강국 진입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고작 3% 내외에 그쳤고 국민소득은 2만 불 초반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으며 7대 강국 진입은커녕 세계 경제포럼 발표로 보면 국가 경쟁력 2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까지 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막대한 아까운 혈세만 흘려보낸 사자방, 4대강, 자원 외교, 방산 비리, 비리가 대표적이라고 할까요? 박정희 신화에 의존해 세워진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결국 언론이 가짜로 만든 박정희 신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줬을 뿐이다. 기억나는 건 빚내서 집사라 정책뿐이다. 지난 9년 동안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만 정말 뱉어질 정도로 실컷 늘어서 결국 기득권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 WEF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4년 29위였다가 마지막 해인 2007년 11위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며 25, 26위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15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경제 폭망이라고 하는 언론들이 과연 있기나 했을까요? 오히려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라느니 아니면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란으로 경기가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언론들이 앞장서서 보호망을 쳐준 건 많이 봤지만 민주정부 10년도 이미 너무 커져버린 재벌들을 개혁하는 데 실패했고 과감한 정책을 펼치지 못해 비판을 받았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들이 정경유착으로 재벌 그룹들을 막무가내로 키워줬던 것처럼
낙수 효과를 강변하며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을 벌였습니다.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퇴하라며 야권에서 미친 듯이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조선일보는 조국 게이트라는 프레임까지 짰습니다. 그 이후로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그리고 김앤장 압수수색 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정수석은 5대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직책이니 조국 수석을 밀어내면 청와대의 힘을 더욱 빼놓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